이라는 말을 쓰셨던 거예요. 근데 어떤 그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것을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통일은 잭팟 이렇게 번역했대요. 잭팟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로또예요. 통일은 로또. 이렇게 외국 신문에서는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한 9시까지 한 50분 동안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저희들이 먼저 토론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쭉 이렇게 생각을 담으셨다가 뒷부분에서 함께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 의견을 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주제로 한번 가겠는데요.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원래 북한의 신년사를 보면은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러한 뭔가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보수적인 신문이라고 하는 조선일보에서 연초부터 시리즈로 통일은 대박이라는 그런 어떤 아주 경제적 이득이 어떤 게 일어나고 또 어떻게 나라가 건강해지고 하는 것들을 기사로 시리즈로 계속 연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통일은 대박이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장용석 박사님,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북한 문제, 통일 문제의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죠. 아주 언론에서도 많이 이렇게 인터뷰 또는 코팅을 하는 이런 기사를 하는데, 장 박사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굉장히 어색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너무 하여튼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찬 대표님께서 보내신 메일에 맨 마지막에 항상 기뻐라, 시집하고 기뻐, 범사에 감사하라. 원래 제 목표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보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감사하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 가지다가도 화가 많이 나요. 통일이라는 이 좋은 정말 당론, 앞에 우리 많은 분들 얘기하셨지만 정말 통일은 대박입니다. 굉장한 고통을 수반하는 대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대박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되는 대박이 아니고 정말 수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서 준비하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쪽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 큰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걸 쉽게 뱉어가지고 거기다 이상가족 슬쩍 끼워놔가지고 그래서 국민들 한번 눈길 끌다가 많은 시기에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고 싶은데 그래도 감사해야 되겠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통일은 분명히 대박인데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어떻게 대한 문제에서 갈라지는 거고, 그게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재난을 가져올 수도 있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통일이 뭐 대박이 되든 쪽박이 되든 결판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는 기대를 살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를 끌어가는 그 중심에 섰을 때 그때는 어떤 형태로 되든지 이 부담을 다 져야 될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말씀 중에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통일은 대박이다 얘기와 함께 결국 북한 주민들이 결정한다는 얘기가 사실 녹아 있습니다. 그까지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개발 지원 얘기하잖아요. 유럽 NGO하고 협력해서 북한 주민들 개발 협력 하다못해 상수도 수도 문제부터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북한 주민들을 주목을 하는 거거든요. 그까지는 다 좋습니다. 필요하고 사실은 동서독은 통일 과정에 서독이 동독을 흡수한 게 아니에요. 동독 주민들이 선거해가지고 정권을 바꾸고 그 정권이 협상해가지고 합의서를 2차례에 걸쳐서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통일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동독의 10만 군인들 옷을 벗길 때 그 군인들 반란 안 일으켰어요. 이게 바로 합의라는 게, 우리 통일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들이 그거 하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전쟁하고 들어갈 겁니까? 불가능한 거거든요. 오히려 중국이 훨씬 더 가까이 있어요. 중국과 북한 간에는 동맹조약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동맹이든 아니든 간에 그 문서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흡수통일, 북한이 무너질지도 모르겠지만 무너져도 우리 쪽으로 흡수된다는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꾸준하게 준비하면서 북한 주민들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뭐부터 시작할 거냐? 어디서부터 해석해야 되죠? 개발지원, 개발협력으로 들어가려면 북한 주민 접촉해야 되는데 그거 다 막아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냥 감수할 수 없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통일은 분명히 대박이고 북한 주민들 마음도 잡아야 되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얘기들이 굉장히 소중한 얘기들입니다. 세트민들부터. 그렇지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첫발을 뛴다고 보면 오이사부터 넘어서야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정말 이제는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얘기를 넘어서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디서부터 우리가 첫걸음을 뜰 것이냐, 그걸 위해서 정부는 뭘 할 것이냐. 주민들을 만나려면 북한하고 거치지 않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을 정말 냉정하게 고민을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한마디만 드리면, 저희 연구원은 이제 통일평화연구원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는 통일이라는 말은 사실 되게 싫어요. 왜냐하면 통일은 어차피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잡아먹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합의 통일된 나라 있습니까? 예멘 합의했다가 찢어졌다가 싸우고 전쟁한 거 아니에요. 동서도 합의 통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합의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또 다른 의미들이 있는 건데, 수단 붙었다 떨어졌다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베트남 무력입니다. 결국은 어느 한쪽이 집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한쪽이 먹고 먹히는 관계일 수밖에 없거든요. 주민들은 그렇지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민들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통일이라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쪽에서는 또 긴장하는 거 그만큼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소리 없이, 그렇지만 꾸준하게, 그리고 정말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걸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윤희용 실장님께서는 사실은 남북관계나 통일문제 전문가는 아니고 원래 정치 분석 전문가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여론조사 분석가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좀 생소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1년에 이러한 최근에 정치권에서 통일 논의가 갑자기 부상한 이런 어떤 정치적 배경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여론조사 같은 거 혹시 그런 토대로 한번 해주시죠. 그 전에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가끔 이제 방송 같은 데 가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지난 한 해 뭐 이렇게 이제 북한과 관련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떤 경우는 제가 남북관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질문에 제가 답하기 좀 어렵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을 어떤 분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어떤 모임에서 같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하는, 이 사람은 정말 진짜 전문가다. 이제 이렇게 오늘 오늘 이렇게 얘기를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국내적인 시각에서, 국내 정치적 시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박근혜 정부는 이렇게 보면 이제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한 정부였어요. 임기 첫해 창조 경제라는 것을 얘기하긴 했지만 상당히 이제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이명박 정권 같은 경우에는 뭐 4대강도 있었고 또 뭐 공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진화 이런 부분도 이제 있어서 분명하게 어떤 국민들이 이해하고자 하는 정권에 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이제 있었죠.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에도 뭐 권위주의 타파라든가 삼김체제 개선이라든가 뭐 지방균형 발전이라든가 세종시도 있었고, 김대중 정부는 그렇죠, 이제 뭐 IMF 극복도 있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문민정부도 김영환 정부도 있었고,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지금 이제 없어서 이 아젠다를 필요로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래야지만 그 이슈를 가지고 어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이제 만들 수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어쨌든 가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올해 드디어 이제 사실 이 문제를 그런 아젠다를 찾는 측면에서 이제 포착해낸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선의의 뜻도 저는 상당 부분 있다고 보여요. 근데 이것이 이제 왜 이 정권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이것이 활용될 수 있는 이슈이냐 하면, 이제 통일 같은 경우에 가장 통일을 바라는 이제 세대가 나이가 어느 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가장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일 높아요. 이제 50대 또 60세 이상의 분들이. 근데 보면 오랫동안 이 통일이라고 하는 이슈는 굳이 얘기하자면 이게 보수 진영이 있고 진보 진영이 있다고 한다면 진보 진영의 이슈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안보를 강조하는 측면 이제 얘기를 해왔지 평화를 잘 얘기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나가서 통일까지 이제 얘기할 수가 없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통일 이슈를 자세히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보수 정권의 주요한 지지 기반인 고령자층이 더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이슈였고요. 그런 면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재발견한 거죠. 이슈에 대한 이제 재발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진보 정치 세력들이 상당히 지금 이제 허약해져 있어가지고 대중 신뢰를 많이 이제 상실한 상황이어가지고 갖고 있던 이슈들도 많이 이제 쉽게 뺏기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대선에서도 경제 민주화나 복지 확대 이런 것도 진보 진영이 가지고 있던 원래 보유하고 있던 이슈였는데 오랫동안 가라왔던, 그렇지만 신뢰를 얻지 못하다 보니까 신뢰를 얻는 정치인 또는 정치 세력이 얘기하니까 바로 이렇게 이제 빼앗겨 버리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것이 뭐 진보 진영의 이슈였다 하더라도 가져가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판단이 내렸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번에 보면 대박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자세히 이제 박 대통령 이제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후에 이제 부분들 또 조선일보 특집의 기사들을 보면 경제적 시각에서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한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전히 어떤 경제 성장이라든가 뭐 부국 강병에 대한 선호하는 기류들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것과 이제 맞물려서 이 통일을 좀 더 대중이라든가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젊은 층들의 호응, 그러니까 20대들 같은 경우에 이것이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사회 구조, 경제 상황이 비전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기회들이 열릴 수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측면, 그리고 요즘에 보면 20대 젊은 층들이 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이제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화되는 흐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통일을 얘기하면서 20대들을 이제 현 정권의 원래는 이제 우호적인 세대가 아니지만 이 통일을 가지고 그러한 기류들을 반영하고 하면서 이제 우호적인 지지 기반화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진보 진영을 상당히 이제 약화시킬 수 있는 또 소재이기도 하고 반대할 수 없는 소재이고, 그런 면에서 실제 통일이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필요한 부분, 그것은 이제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정치적으로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아젠다였다 통일이. 그런 면에서 이제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임기 2년차를 시작하면서 사실상 이 정권의 제1 이제 아젠다로 부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제 조선일보 조선방송에서 가끔 가긴 하는데 조선일보도 이제 철저하게 보면 그 독자들 타겟화하는 이제 기법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보면 결혼은 사치다 이제 이런 시리즈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것도 주 독자층이 이제 50대 이상인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고민이 많이 하는 사안들 소재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자녀 결혼이 너무 사치스럽게 되면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니까. 그런 시리즈 마찬가지인데 통일을 이제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관심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전혀 이제 긍정적인 부정적인 의미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 세력으로서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같이 종합적인 고민에 의해서 아젠다가 선택되고 세팅되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측면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통일에 대해서 대중적인 어떤 관심들을 높이고 호응들을 높이는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요.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도 크다 이렇게 좀 보였습니다. 네. 아까 윤희용 식사님께서 분석하신 바에 의하면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이 박근혜 정부의 주요한 아젠다로 통일이 2년차에 부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북한에서도 최근에 들어서 한편으로는 장성택 처형 이후에 나빠진 이미지라든가 또는 내부의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을 뭔가 남북관계
관계 개선을 위해 통해서 풀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방위원회에서 지난 1월 16일에 발표한 중대 제안이라는 내용, 서로 비방 중상을 하지 말고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 이런 것을 또 자기들이 먼저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만일 그렇다면 남과 북이 그런 두 개가 만나서 2014년에는 뭔가 일어날, 남북 관계에서 뭔가 꽉 막혀 있지 않고 뭔가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과연 있는 것인가?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지난 5, 6년과는 다른 이런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장 박사님 어떻습니까? 저는 별로 기대 안 합니다.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조선일보 처음 기획 시작할 때 아마 저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같이 한번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일되면 뭐 세계 메디가 되고 쭉 했던 자료를 저희 연구원에 제공했던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조선일보에서 얘기가 들어왔을 때 할지 말지 고민 사실 많이 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조선일보를 이용한 건지 조선일보가 우리를 이용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모든 게 열려있는 그런 게 되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어젠다를 세팅하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캠페인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통일한 아젠다가 굉장히 지금 그 진보의 아젠다였지만 달라지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 건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직 열려있는 거다. 근데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통일 기반 조성, 나아가서 이게 통일국제, 통일방안, 모든 게 새로 노태우 정부 때 시작됐던 대북 관여 정책이 사실은 새롭게 뭔가 좀 중대한 어떤 전환기를 맞이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을 얘기했던 대북 관여 정책 기조 자체가 우리가 위에서 북한을 흡수하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통일 방안도 그렇고 이런 가능성을 좀 지켜보면서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제 입장에서 한 가지 좋은 거는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 새누리당에서도 여의도 연구소에 센터도 만들고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나쁘진 않지만 우리가 정말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말씀을 드리고요. 북한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이게 다 해결되는데 저희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 얘기하면서 뭔가 새로운 물꼬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작년 8월 달에 이산가족 상봉이 합의되면서 나왔던 일련의 관계 개선 그런들이 다시 재현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북쪽도 남북관계 개선해야 된다 그러면서 분위기부터 마련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대를 가질 수는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죠. 이 정부에서 북쪽이 1월 16일 제의한 중대 제안에 대한 반응은 한마디로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통일장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북쪽이 얘기하는 건 한마디가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한마디는 소위 핵전쟁 연습 중단하라는 거죠. 키리졸로 독수리 연습 중단하라는 이게 한마디로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근데 북쪽은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방 중상을 하던 것을 30일부로 중단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군사훈련을 중단하자는 얘기와 함께 또 한 가지를 더 하고 있습니다. 서해에서 선제적으로 자기들이 먼저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해가 사실은 참여정부 때 마지막 2007년도에 남북 정상이 서해 평화인권 특별지대를 합의하면서 아예 개념을 바꿔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발상으로 그 지역의 평화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뀌면서 없어진 자리에 군사력 강화만 남아있잖아요, 지역에. 그죠? 그런 와중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터지고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열전 지역으로 사실상 변해가고 있는 이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기자완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거든요. 내용이야 얼마나 깊은 내용이 있겠습니까? 군사훈련 그쪽에서 하던 거 조금 중단하거나 좀 뒤로 물리고, 당장 헬기 같은 거 언제든지 앞으로 빼올 수 있는 거 뒤로 잠깐 물릴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북쪽이 선제적으로 응가하겠다는 얘기는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얘기한 게 핵재난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알고 보면 핵재난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를 굉장히 위협하는 겁니다. 함부로 가불면 핵무기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들 다 죽어, 이 얘기 아니에요. 누클리어 홀로코스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우리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걸 막기 위해서 상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남쪽에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쪽 보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핵 장비라든가 핵 기술을 반입하지 말으라고 얘기를 해요.
핵 비핵화가 아니라 핵 전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운영의 문제거든요. 저수선에. 이렇게 보면 진정성이 없죠. 마지막 게 특히. 그렇지만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연계시켜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게 돼야만, 특히 뭐 군사훈련이 중단돼야만 비방 중상 중단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서해 조치 안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산가족에 이런 것들은 앞에 되면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 전에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과연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시작이 될 수 있는 건 없는지 굉장히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국정원 세 가지를 절대 연기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팀 스피리트 훈련을 한때 중단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재개되고 나서 군사훈련 우리 중단할 거라고 국적이 믿겠습니까? 그럼 국적이 바보 아닌다는 건 안 믿죠.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훈련 내용을 우리가 좀 조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들은 비방 중상 중단하고 예를 들어 긴장 종목 하나씩 완화하는 이 정도라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사실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일부 이러면서 통일부 장관이 비판하시던데, 미국에서 CIA 북한 담당관 국무부 정보조사국에서 국장까지 하셨던 분 로버트 칼린이 있습니다. 칼린. 38 로스에 들어가시면 똑같은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그래서 우리 한번 고민해보자.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앞에 믿음 얘기하시고 저는 그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워낙 신뢰 얘기하시니까.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또 북쪽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뭘까? 북한이 그럼 왜 그런 제안을 했을까? 최근에 작년 12월 달에 나온 북한의 자유과금 확보라는 학술지가 있어요. 학술지를 봐야 그쪽에서는 각주도 하나도 없는 한 페이지짜리 글도 학술 논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 경제개발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5가지가 쭉 나열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소위 긴장한 대외 정세를 완화시켜야 되고 대외 환경 개선해야 된다면서, 그래야 투자를 할 게 아니냐. 이 투자를 위한 정치 안보적인 어떤 요건을 얘기하는 게 첫째, 대내 정세가 안정이 돼야 된다. 장성택 축청 이후에 어쨌거나 불안정하게 보이고 내부적으로 사실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장관들이 계속 바뀌고 있고 일련의 숙청 작업들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전쟁 위험이 없어져야 된다. 전쟁 위험이 있는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느냐. 잘 안다는 것도 생각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군사력이 강해야 된다. 그래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사실 세 번째 얘기하고 보면 잘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북쪽이 왜 그런 제안을 하고 나왔을까를 보게 되면 결국은 경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핵무력 건설과 경제 등진하겠다 그랬지만 핵무력은 물론 된 거고 물론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경제 쪽에 해야 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니까 이걸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남쪽에 문을 두드린 겁니다. 진정성 없죠. 쥐들 편한 것만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게만 보기에는 우리 상황이 사실은 간단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긴장 완화를 원한다고 하면 북쪽의 진정성을 따지기 전에 같이 얘기해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 중에서도 우리 다른 생각을 다 하실 수 있겠지만 진정성을 따지면 굉장히 곤란한 게 남북관계고 서로가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먹고 먹히는 관계인데 진정성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이익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걸 봐야 되고, 그렇게 보면 1월 16일 날 국방위원회 총대제안은 우리가 시작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참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는데 한마디로 받을 게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참 난감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우리 장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윤희용 실장님의 분석이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해가겠는데 중요한 아젠다 같으면은 뭔가 북한에서 제안했을 때 장 박사님의 분석으로는 뭔가 이렇게 리액션, 반응을 할 법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 이런 지하에 거절을 우리 현 정부가 하고 있으니까 과연 중요한 아젠다가 맞느냐 이런 의문을 한번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대박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대박이란 무엇인가? 대박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니까 대박은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로또를 왜 사는가에 대한 이 깊은 묵상을 해보면 대박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게 나오는 것 같은데, 로또를 사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풀릴 전망이 없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로또밖에 희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또를 사는 게 있죠. 아주 가능성 모두 다 절벽이고 깜깜한 어둠이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로또를 사면은 로또가 발표되는 날까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할 일이 하나도 없이 그냥 기다리기만 기다려요. 그러고 그날이 발표가 다 됐을 때는 아, 꽝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통일을 대박이라고 바라볼 때는 사실은 아무것도 북한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할 일도 없다. 할 수도 없다. 이런 어떤 남북관계에 대한 절망, 여기에 대한 인식이 하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통일을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과정은 할 일이 하나도 없다. 단지 우리는 결과만 보자. 근데 그 결과의 시점이 묘하게도 2015년이에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2015년을 분단 70주년 이러면서 70년은 매우 중요한 해고, 따라서 2015년에 뭔가 아닌 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북한에서도 2015년은 조선노동당이 만들어진 지 70주년이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2015년의 의미를 부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로또를 어떻게 보면 발표하는 시점이 2015년에 로또가 발표된 시점이에요. 근데 보통은 로또 사는 사람들은 그때까지는 하나도 일하진 않아요. 단지 초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초조하게. 그러냐 안 그러냐. 근데 이렇게 본다면은 한편으로는 우리 윤용 시장님께서 이게 중요한 아젠다가 분명히 될 것 같기도 제가 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아젠다가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막상 그것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또는 구체적인 북한에 대한 어떤 대화하는 어떤 다양한 어떤 전략 전술의 개발로 나타날 가능성은 또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이 아젠다가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어떤 원래 이제 그 아젠다가 갖는 그 이제 목표 아니면 이제 그 이제 최종 결과를 성취해내려고 준비하는 측면에서도 이제 그 아젠다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 아젠다 자체를 선점함으로써 얻는 이제 정치적 혜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두 가지 다 있다고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이 이제 통일이라는 아젠다를 제시하는 것 자체만,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신뢰를 구축한다거나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의 준비를 하는 것과 별개로 그것 자체가 된다고 보는데, 이제 앞으로 가게 되면서 뭐 이 정권이 이제 상당히 이제 이전 정권들에 비해서는 안정된 이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제 전임 이제 두 정권보다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지지층들이 좀 안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노무현 또는 이명박 두 명의 대통령 모델보다는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상당 기간 동안 갔던 YSTJ 모델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가다가 뭐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 임기 중반부터 와서 이제 흔들리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늘상 반복되어 왔거든요. 이제 그것은 뭐 불가피한 일이라고 보는데, 그런 와중에서 여러 가지 어떤 국정 운영의 동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성과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이 통일에 대해서 실제 북한도 그러한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고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손을 마주치면서 성과들을 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유용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제 아까 이제 어떤 이제 남북과의 변화가 이제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그건 이제 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 이슈 이제 이것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게 되면서 국민들의 어떤 인식에 있어서는 통일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는 바가 상당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관심이 높아졌으니까요. 이제 통일에 대해서 지난 연말에 이제 갤럽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남북 통일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요. 또 10년 후쯤 점진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 또 통일보다는 현재 체제가 낫다.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이제 어느 의견에 가깝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보면은 제일 높은 게 10년 후쯤 점진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이제 원래 제일 높아요. 꾸준히.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1년도만 하더라도 이 의견이 한 70% 됐는데 지금은 이제 50%, 55% 정도니까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대신 이제 올라간 것이 뭐냐면 통일되는 것보다 현재 이대로 분단되어서 있는 게 낫다라는 의견이 2001년도에는 8%였는데 지금 이제 무려 24%까지 올라왔으니까 상당히 이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가장 호응하고 있는 것이 이제 20대들의 젊은 층이에요. 한 30%가량 가깝게 현재 체제가 낫다라고 하는 기류인데,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죠. 근데 이 통일에 대해서 어쨌든 경제적인 접근이어서 어떤 순수하지 못한 측면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통일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전 세대의 각 세대들, 국민들에게 정치적 이념 성향과 상관없이 이 통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기대감을 높이는 이 기류, 이것은 어떤 면에서 또 상당한 변화라고 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다시 관심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도 통일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을 테고, 정부도 이제 그러한 대중들, 국민들의 기대가 있을 때는 부응하려고 하는 기류들이 시간이 지나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기능할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섞어서 얘기를 해봅니다. 예, 제가 보더라도 지난 연말까지는 남북관계 꽝꽝 막혀 있었고 또 통일에 대한 담론조차도 없었는 그런 거와 비교하면은 1월 달에 들어와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또 여러 미디어에서, 언론에서 통일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통일코리아 협동조합으로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통일코리아 협동조합의 조합으로 확보하는데도 이 새로운 기류에 좀 편성을 해서 훨씬 더 우리가 홍보를 하기도 좋은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도 강연노청이 많이 들어오면 제가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윤희웅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시점에 사실은 역시 별거 없구나라고 할 수는 있으나, 이렇게 조성된 어떤 국민들한테 새롭게 이 통일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면서 저는 대단히, 특히 우리 통일코리아를 꿈꾸는 사람, 그리고 통일코리아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저는 통일코리아 협동조합으로서는 작년에 출범하자마자 원래 이러한 이슈가 확장되는 것이 대박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일단 그렇게 하고요. 이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나오는 김에 한 가지 정도만 조금 더 이슈를 조금 더 타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들면서 좀 더 본격적인 이슈로 제기되었던 것이 이른바 북한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장성택 처해 이후로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전 세계인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은 현재 계류 중에 있는 북한의 인권법 또는 민생인권법, 이런 것들이 어떤 식이든 합의해서 통과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분위기를 조성했고,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도 그런 면에서 신햇볕 정책이라고 해서 뭔가 좀 더 인권과 북한의 어떤 안보 문제에 대한 이런 데 대한 새로운 정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우리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좀 정리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윤희웅 실장님부터 이번에는 이러한 조금 새롭게 민주당 국회 차원에서 이 인권 문제에 대한 여론이 좀 조성되는데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배경이나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 북한을 바라보는 이제 국민들 대중의 인식이 과거에 비해서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념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념을 이제 파악할 때
북한에 대한 이제 인식, 대북 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한 인식 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비슷하다, 가장 비슷하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안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냐, 또는 이제 평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두 가지의 이제 큰 갈래가 있다고 한다면, 아주 오랫동안 당연히 이제 평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기류가 이제 60%, 6대 4, 안보를 중시하는 기류, 방향으로 가야 하는 4. 이 기류가 이제 오랫동안 지속돼 왔는데, 이것이 한 작년 정도부터 역전이 됐어요. 이제 4대 6으로. 그러니까 안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기류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또 당신이 이제 정치 성향이 보수에 가깝습니까? 뭐 또 진보에 가깝습니까? 또는 뭐 중도입니까라고 물으면은, 과거에는 이제 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제 비슷했는데, 지금은 한 10% 보수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적어졌기도 하고, 당당히 얘기를 이제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 기류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사회 보수화기도 상당히 강한데,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을 텐데요. 북한 정세의 불안정성도 있을 테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안보에 대한 위협들도 느끼는 경우들도 있을 테고, 또 뭐 통합진보당 이석기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상당히 이제 강한 이제 충격을 준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기류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들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 NLL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을 때 과연 이제 이 평화 프레임과 안보 프레임 많이 논란을 1년 이상 했는데, 결국 이제 이 안보 프레임에 이 승리했다고 평가될 수 있고, 또 이제 이제 통합진보당 관련된 사건, 이런 이석기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민주주의 프레임, 표현의 자유나 뭐 어쨌든 이런 것들, 예, 그다음에 그러나 이제 종북 프레임이 있었다면 이 종북 프레임이 사실 승리했고, 그래서 거의 이제 50대 이상인 분들은 압도적으로 이제 이러한 기류들이 높아지긴 했어요. 젊은 층 그런 현상들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야당, 진보 진영이 있는 야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어떤 다수를 획득해야 이제 대중정당이 어떤 위력을 발휘하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인데, 기존의 그 기류를, 어떤 기조를 가지고서는 전혀 어떤 대중의 호응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컸고, 그래서 이제 변화가 필요하고, 바뀐 대중들의 인식, 그 기류에 맞춰서 정당의 노선, 행보, 이런 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존재감을 일정 부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정치적 판단들이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정당 내에서 이제 매파라고 하거나 아니면 햇볕 정책에서 상당히 이제 강하게 우호적인 기류들이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그 내부에서의 갈등은 이제 이후에 예상되는 부분이긴 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비둘기파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세력들, 민주당의 중심으로 이제 이러한 인식들이 상당히 퍼져 있고, 그래서 이제 인권 법안에 대해서도 다소 새누리당이 내세운 것과는 이제 내용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거론하기 시작했다. 정책의 기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성택 최이후로 인권 이슈가 아주 세계화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오늘은 뭐 전면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지만, 이런 것이 한편으로 또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포함해서 한번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인권 관련된 인권. 네. 처음에 이제 연락이 왔을 때, 처음이 아니고 주제를 한 4개를 말씀하세요. 1시간 동안 가져오시면서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데 지금도 아무튼 그래도 불구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사실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게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장성택 처형 얘기를 하게 되면 생명권과 직접 관련되죠. 유엔 인권 규약, 비규약에 보면 생명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형들을 많이 폐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성택의 재판 절차가 적절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독일에서 과거 청산하면서 과거에 인권 유린했던 사람들 독일법에 따라서 처벌하려고 하는데 처벌을 못해요. 소급 적용이 안 되니까 저도법으로 처벌이 안 됩니다. 처벌받은 사람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그나마 기소됐던 사람들은 또 유럽
출소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열려 있었어요. 근데 장성택은 군사 재판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불행히도 장성택은 군인계급장을 대장계급장을 달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재판의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는 좀 곤란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생명권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80년대, 저는 80년대 학번인데 뭐 중간고사 별로 본 적 없고 대학 다닐 때 수업 별로 한 적이 없어요. 교실에 맨날 저 강의실에 사과탄 있죠. 이렇게 막 터지고 이랬던 시절이니까 학교 안에 경찰이 들었다가 또 자기들 마음대로 휴교령도 내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사상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정치 시민적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인권이라는 것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 A 규약에 보게 되면 제가 오늘 찾아가지고 왔어요. 머리가 나빠서 다 못해보니까 근로의 권리, 생활조건, 개선권, 건강권, 교육권, 문화적 생활 향유권 다 있어요. 인권이 굉장히 포괄적이다. 그러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포괄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정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 국회 인권법안이 지금 올라와서 쟁점이 되고 있고 하지만 적어도 북한에 우리가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로서 북한의 인권 기록들은 잘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A규약 시민적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권리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아주 세부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유지하면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인권정을 보편적인 겁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정치화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 아니죠. 그리고 앞에서 우리 윤 시장님께서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중심이 돼서 비라살포 하잖아요. 한마디로 새누리당이 제기한 성장한 법안 자체는 비라살포 지원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저는 굉장히 우려하는 거죠. 이게 과연 우리가 북한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남북관계 개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정진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의문이 든다. 그리고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레이건 대통령이 수단에 이제 그 테러 집단이 번성하고 이러니까 그걸 없애야 되는데 가보니까 전부 못 먹고 못 사니까 테러 집단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먹고 살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똑같은 의미, 이게 또 조금 더 발전된 의미가 뭐냐 하면 절대적인 빈곤선 이하에 있으면 정치 체제,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빈곤에서,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야만 정치를 생각할 수 있고 민주주의를 생각할 수 있고 권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르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먹는 거 가지고 장난 안 쳤으면 좋겠어요. 남쪽이든 북쪽이든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는 게 왜 그런 대통령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남쪽이든 북쪽이든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겠다. 배고파서 우는 아이 없게 하겠다. 이런 게 바로 북한 권리, 그 정말 정식 시민적 권리를 그 신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토대를 만드는 게 이런 게 아니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북한 뭐 지원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북한은 분명히 변해야 되고 민주화돼야 되는 건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독재 정권 아래서 고통받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되듯이. 그렇지만 그걸 위해서 지금 뭘 할 거냐. 배고픈 것부터 해결해줘야 되는 거죠. 멀리 보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먹는 거 가지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정말 배고픈 아이가 아니라 배불러서 정치와 민주주의를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시민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시민을. 이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사실 오늘도 뭐 시간이 좀 넉넉하진 않습니다만은 이 또 우리가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제가 이 주제는 다음 주제로 넘기려고 했는데 다음 달의 주제로 한 번은 좀 이야기를 잠깐이라도 하고 다음번에 좀 더 깊은 토론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오늘 이 문제를 제기했고요. 이제 우리가 한 5분 내에 이제 끝을 내야 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진짜 의견이라든가 또 뭐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시간이 짧기는 합니다만 한 30초 정도만 좀 발언하실 분이 있으면은
한 1인당 한 30초 정도로 해서 한 두세 번 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한 30초 정도 이렇게 발언하시는 분 계세요? 예. 좋은 감사합니다. 저희 일사에서는 김영호라고 합니다. 얘기 들으면서는 코멘트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올해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또 남북에 대한 정치적인 국내적인 동맹 자체를 보는 기조 자체가 1970년 7.4 공동성명과 매우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내적으로 초기부터 계속해서 불법 선거, 국정원을 비롯한 선거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타격을 많이 받고 있고요. 국내 정치 매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고 북한 같은 경우도 장소된 처형 이후에 불안정된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남북 관계 통일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돌파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봤을 때 70년 그 7.4 공동성명도 통일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또 우리 통일 사에서 봤을 때는 아주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국내 정치를 봤을 때는 김일성 정권이 공과되는 그리고 국내 정치를 봤을 때는 박정희의 유신 체제가 이어지는 걸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통일에 대한 가치나 의미도 있겠지만 국내 정치적인 상황도 분리해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시나요? 예. 네, 저는 박상민입니다. 그 현재 국면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의 통일된 대화 이게 귀한 이제 긍정적인 측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동의가 되고요. 제가 이제 기억하는 바로는 작년에 이제 워낙 선거 부정선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선점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통일과 대북 관계의 그 실제적인 스피커가 외교 안보 라인, 외교 안보 라인, 그다음에 국정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통일부 장관께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기억하는 한은 전면에 걸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느껴지는 거는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통일부 장관의 그 백그라운드를 그냥 생각을 해볼 때 현재 그 정권의 이념적 스펙트럼 하에서 지금 이 국면에서 긍정적인 발언을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장 박사님이신가요? 그러니까 통일과 관련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 툴, 이 체제, 그 다음에 현재 형성되는 이 어쨌든 우리가 조금이라도 잡을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이거를 이제 좌나우나 어떤 이런 거를 떠나서 좀 일을 되게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하려는 어떤 그런 관점 이게 좀 통일과 관련된 제안이나 또 제도권에 좀 적극적으로 좀 접근이 되면 어쨌든 이걸 좀 포지티브하게 살리고 남북이 이상가족을 만나는 이런 것도 좀 일을 되게 하는 쪽으로 그러면 어쨌든 이 통일을 대박이라는 어쨌든 보수에서 제기는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중도적 관점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분만 의견을 듣겠습니다. 손을 들으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인재라고. 네, 저도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그 신년연설을 보고 나서 저도 생각했던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가졌던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 로또라고 이제 잭팟이라고 영어로 잭팟이라고 말씀하셔서 로또랑 연관되니까 이게 통일은 어떤 절망적인 그 순간에 이제 로또를 사서 이 빈곤을 면하자 그런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거를 봤을 때 대박을 어떤 로또를 이제 그 번역을 하자면은 로또 당첨 이게 돼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랬을 때 어떤 결과론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결과적으로 엄청난 유익과 이득이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그런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장윤석 박사님께서 음식 관해서 그래가지고 북한에든 남한에든 잘 어디에나 진짜 이렇게 대한민국 한반도 자체를 잘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없을까 말씀하셨는데 음식하고 장난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동의하면서 한 차원 더 깊게는 어떤 자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걸릴 게 없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북한에서는 그 음식을 잘 먹여주면은 이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계속 김체제가 운영을 하면서 그거를 먹이되 김체제가 계속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근원적으로 자유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북한의 그 어떤 북한 사람도 자유만 있으면 사실 뭐든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음식은 자연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던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지금 오신 분들도 다 사실 전문가 수준의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지만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토론자로 오신 두 분의 이야기를 1인당 한 1분 정도로 압축적으로 좀 꼭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 토크, 그러니까 토론을 끝내는 것을 정리하는 의미로 한 1, 2분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림 실장님. 저희 이제 통일코리아 협동조합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방향, 그 어떤 통일에 대한 인식과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는 인식하고는 좀 갭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이 이제 정부에서의 그 인식, 경제적 접근도 이제 유용한 측면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하지만 어쨌든 실제적으로 이제 그 혜택이 과실을 나누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고, 그것이 뭐 기업이든 재벌이든 특정에게 이제 집중될 수도 있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봐요.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전히 중요한 것은 이제 낮은 수준에서 실제 그 주체인 구성원인 사람들 간에서의 어쨌든 그 통일의 삶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제도가 해주지 못하고 국가가 해주지 못하는 부분에서 실제 우리 구성원들이 도움을 주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채워주고 하는 부분들, 그것을 우리 협동조합에서 이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준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 뭐 남과 북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있을 텐데 우리 안에서 뭐 이런 콘서트를 통해서 또는 뭐 총회나 이런 의견 교환을 통해서 서로 간의 다양한 의견들을 합의해 나가는 이 협동조합에서의 이 운동들, 이런 것들이 실제 통일이 됐을 때 정말로 이제 그 북한에 있는 분들과 남아 있는 분들이 서로 간에 이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진정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본은 있죠. 자본은 이윤만 있으면 지옥이라고 합니다. 이윤이 안 나면 전당에도 안 가죠. 그게 자본입니다. 북한 정권이 아무리 나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국제적 규범을 혹시 따르지 않는 정권이라 하더라도 국가 이익이 있으면 대화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뢰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작은 것부터 큰 걸로 나가겠다는데 작은 걸로부터 큰 걸로 못 나가요. 솔직히 얘기하면 김대중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때 많이 해봤잖아요. 경제 열심히 해봤는데 안보 문제 이후에 어쨌든지 간에 안보 문제 다 불거지면 다 스톱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거에서 큰 걸 못 나가요. 근데 작은 걸로 큰 걸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걸 신뢰라는 이름으로 또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우리 독일하고 동서독하고 우리하고 다른 겁니다. 그때는 동서독은 나토와 WTO가 있어가지고 미소가 있어가지고 동독군이 10만 명밖에 없었어요. 마지막에. 그 중에 3만 2천 명은 민간인이었어요. 군무원이에요. 북한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안보 문제를 같이 다뤄가고 좀 긴장하는 거 중요한 거고, 그래서 북한이 최근에 반전중앙 공세를 펴고 있지만 우리의 의미에서 평화가 필요한 겁니다. 종북이 아니라 거죠. 이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좀 그런 데까지 프레임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자유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 자유로 자기한테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걸 깨닫는 것조차도 중세 봉건 시대에는 쉽지 않았어요. 왜 시민이라는 개념이 근대에 등장했는지, 우리가 좀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경로에서 과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지, 북한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을 우리가 북한에서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이 탄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자유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자유를 장악할 수 있는 시민이 나오기까지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더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더 좋고 내년이라도 이런 콘서트 우리가 토크 콘서트를 북쪽에서 못할지라도 우리가 같이 북한의 농촌에 가가지고 도랑도 좀 치우고 좀 화장실도 푸고 뭐 집도 새로 지어주고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통일은 대박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요.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통일은 분명히 재앙이 아니라 대박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어떻게 보면은 땀 흘린 농부가 가을에 아주 알곡을 기쁘게 거두는 것처럼 그러니까 놀다가 이렇게 갑자기 무슨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홍구처럼 오히려 열심히 땀 흘려서 이렇게 통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그것을 기쁘게 우리가 거둬들이는 이런 어떤 자세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통일을 살아가고 남북관계에서도 또 주변 국제관계에서도 하나하나 우리가 땀을 흘려서 한 발 한 발 이렇게 갖고 나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많이 오셨는데요. 여러분께 많은 시간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2회, 이제 3회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또 오셔서 많이 호응해 주신 우리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또 함께 오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